네, 오늘장 랭킹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키워드를 꼭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할까요? 두 분의 이야기 들어볼 겁니다. 요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김민기 PB,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 지금 자리 그리고 다음 주 어떻게 봐야 되는지 큰 그림도 함께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위 열어보도록 하죠. 사실 올해 2차 전지 대장주격 종목으로 가장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연말 더욱더 걸림돌 역할을 하게 될까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김민기 PB님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2차 전지 한다면 오늘은 그걸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약한 이유, 그리고 오전 대비로 더욱더 힘을 모아가지 못하는 2차 전지가 양도세 관련 노이즈 때문일지, 사실 개인 투자자 중심의 매물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구간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요. 관련된 이야기는 저희 지금 어떻게 점검하고 하면 될까요? 양도세 관련 이슈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26일 이전까지는 무조건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나온 뉴스들을 봤을 때 양도세 관련해서 뭐 지금 특별히 좋은 이슈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계속 물량이 출하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이제 다음 주에 계속 이제 매물이 출하된다고 하면 낙폭 과대 영역에 들어있는 주들을 다음 주 중반 이후로는 좀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중국 탄산리튬 선물이 좀 장 종료 직전에 급등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가격이 반등되는 기조가 보이고 있어서 리튬주들도 영향을 받고 어제 장에 뭐 미국에 있는 리튬주들도 많이 올라왔는데 사실 이게 진짜 리튬 수요에 대한 개선이 나오고 이러면서 반등이 나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지금 COP28 회의에서 이 화석 연료 전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관련 영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종전에도 탄산리튬 선물 가격은 큰 변동성을 갖고 움직이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리튬 섹터가 전체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근거를 삼기에는 약간 약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 탄산리튬 섹터도 어느 정도 이제 감산에 들어가면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제 하방이 좀 어느 정도 잡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추후에 전방 수요만 조금 더 잡혀준다면 전체적인 업황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뭐 이제 AMPC 가이던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좋은 뉴스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다만 2차 전지 쪽으로도 좋게 작용할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낙폭이 그동안 과대했던 신재생 쪽이 좀 더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 괜찮아 보인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조금 뜯어서 질문을 몇 개만 더 가볼까 합니다. PB님, 일단은 양도세 관련 이슈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관련돼서 뭐 펀더멘털의 변화가 특별히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물량이 나오면은 많이 낙폭 과대 영역에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잡음을 이용해서 비중을 늘리거나 들어가는 전략에 대해서는 오케이 사인을 저희한테 주신 건지 일단 궁금합니다. 충분히 다음 주 중반 때 나오는 물량들을 봤을 때 만약에 양도세 기조가 진주처럼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를 이용해서 단기 차익을 노릴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낙폭 과대 영역에서 궁금한 거 하나만 더 갖도록 할게요. 리튬 관련주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 장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간밤의 흐름도 좋기도 해서 리튬 관련주 많이 관심을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에서 또 윗꼬리가 달리면서 여기도 주춤해서요. 이걸 2차 전지 안에서의 흐름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저도 오프닝에서 언급을 하기도 했지만 초전도체로의 이동하는 그 테마성 자금의 이동 성격이 강하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테마성 자금 성향도 굉장히 강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리튬 선물 가격이 반등했다고 해서 그리고 어제 미국 장에서 리튬 쪽이 좀 괜찮았기 때문에 관련 테마성으로 좀 자금이 몰리는 것 같은데 이런 소형 리튬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좀 투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 내에서 순환매와 그 테마성의 구분을 하는 PB님만의 팁이 있으실까요? 그걸 정하는 그 관점에 따라서 대응책이 좀 달라질 것 같아서요. 결국 실적이죠. 결국 실적이 가장 펀더멘탈, 즉 펀더멘탈을 보고 투자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리튬 관련된 이야기까지 그리고 전체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김덕호 대표님과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가장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 오후장 금요일에 가장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포인트는 수급 이동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대표님의 시선에서는 어떻게 이 돈의 흐름을 이 안에서 관통하고 계신지 팁을 먼저 공유 부탁드리면
알아보도록 뭐 할게요. 사실 이제 리튬 얘기가 나왔을 때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움직였던 부분들은 뭐 아무래도 이제 자원민족 쪽이 계속 강화되다 보니까 사실 여기 이제 중국과 관련돼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투자가 위축이 될 것이지 않냐 뭐 이런 우려감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골자는 이제 이번에 IRA 법안이 이제 좀 전기차 부분이 본격적으로 이제 좀 자세하게 나오다 보니까 사실 시장에서는 IRA에서 이제 실제 중국 지분에 대한 부분들의 범위를 뭐 50% 정도로 제한할 것이다. 왜냐 지금 동북아 지역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사실상 이제 배터리를 공급하는 입장에서 중국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는 없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공감할 것이다라는 추세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까보고 나니까 50%가 아니라 25%까지 굉장히 좀 엄격하게 다루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뭐 여기 관련되는 리튬주라고 한다면은 뭐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이 리튬과 관련해서 양극재를 만들고 있는 뭐 우리나라 뭐 에코프로라든가 이런 많은 기업들이 주가가 좀 단기간에서는 조금 일부 뭐 매물이 나오기도 했었죠. 다만 우리가 이제 살펴보셔야 될 거는 이제 이번에 중국에 대한 어떤 현지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지금 다시 이제 미국향 투자가 얼마나 다시 이제 돌아올 것이냐 지금 이거를 바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모델 3가 이제 내년부터는 보조금 지원이 끊기게 됩니다. 왜냐? 중국에 있는 CATL 배터리를 활용을 하다 보니까 결국 중국 배터리 쓰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도 더 이상 보조금 지원 못 해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볼 때 이제 주요 3사를 좀 살펴서 말씀드린다면은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뭐 중국에서 만약에 이렇게 뭐 우려 기업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선정이 되더라 하더라도 뭐 남경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중국 시장 캐파는 그대로 가져갈 것이고 더불어서 전고체 시장은 꾸준하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양은 적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뭐 이미 스텔란티스라든가 아니면 뭐 제너럴 모터스와 함께 지금 합작 공장을 지금 계속 이제 추진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 인디애나 에너지 안에서의 어떤 그 실적 부분들을 좀 개선을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뭐 사실 디트로이트에서는 굉장히 뭐 아픈 손가락이라는 취급을 많이 받았었는데 뭐 LG화학이랑 이렇게 합작을 하면서 많은 규모들이 올라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수급 자체가 지금 단기간에서 좀 매물이 나온다는 부분들은 크게 좀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뭐 종목을 좀 과도한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단계적으로 수급 이동에 대해서 포커스를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질문을 드렸는데 좀 더 큰 그림에서 봐야 되는 듯합니다. 조금 더 어떤 이슈를 안고 있는지에 대한 팁을 주셨는데요. 그럼 하나만 더 궁금합니다. 수급 이동 계속해서 하나만 더 끌고 가보자면 에코프로를 좀 보려고 합니다. 에코프로와 함께 에코프로 머티에 대해서 거래 대금이 실리고 있어서요. 이건 사실 뭐 업황에 대해서 어떤 위치가 있는지 이거보다는 수급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는 포인트일 것 같아서 오전 대비 오후로 갈수록 강해졌던 대금과 그 탄력을 주목해 볼 수 있는 타이밍일지도 궁금한데요. 일단은 지금 에코머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상장을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다 보니까 뭐 외국이나 기관들이 좀 매물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오히려 에코프로 쪽을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랑 함께 좀 보셔야 될 종목은 저는 오히려 삼성 SDI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7월, 8월, 9월 이제 이때 뭐 굉장히 많은 움직임들이 있었지만은 결국 다시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순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지난 250일봉을 이제 기준으로 이제 살펴보시면은 전년보다도 오히려 더 가치 자체는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적인 메리트로 봤을 때는 사실 어느 정도 충분하게 진입도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전기차 시장이 지금 이제 등록 대수가 이제 빨라진 건 사실인데 여기에 대해서 신규 차량에 대한 인도 그리고 여기에 대한 물량들이 조금 급감하지 않느냐라는 우려감들은 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지금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포지션이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시장들을 축소를 하기 위한 시그널을 걸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중국은 다시 이제 리튬 대신에 나트륨 배터리를 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뭐 삼성 SDI라든가 뭐 SK온과 관련된 IT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조금 더 기다려 보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시점이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굵직한 이슈 안고 있는 구간인데 결국은 펀더멘털에 집중해야 되는가 봅니다. 관련된 이슈 뉴스 나온 대로 저희도 추가적인 이야기는 또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일단 2차 전지에 대한 키워드는 이쯤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앞서 오늘 2차 전지와 함께 신재생 묶어서도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IRA 법안의 불확실성이 하나는 거쳤다라는 시각도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수혜주로 연속성도 나오고 있는 구간이죠. 앞서 제가 2차 전지에 질문을 했을 때 김민기 PB님께서 신재생에 대한 팁도 함께 주셨던 것 같은데 오히려 이쪽이라는 팁을 주셨거든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을
추가로 보시는 걸까요? 아니면 가격적인 부분에 더욱더 매력을 느끼신 걸까요? 그 둘 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신재생 섹터가 너무 많이 소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테마적으로 올해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반등을 많이 해주고 있고요. CS 윈드나 하나솔루션 모두 다 지금 121선 돌파하면서 좀 이제 좀 빈침체를 좀 끝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특히 풍력 중에서 좀 CS 윈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다른 걸 다 데쳐주고 이제 뭐 실적만 갖고 얘기를 해도 지금 가격대 수준이면은 충분히 진입을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내년에 AMPC 수령이 한 1,300억 가량 발생 예정인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이제 올해 대비 내년에 큰 폭의 성장이 있을 전망이고요. 이게 2025년에는 1,400억 이 넘는 규모까지 올라가고 더 멀리 가서 2029년까지 본다면 약 2,700억까지 증가할 전망으로 되는데 그러니까 CS 윈드가 미국 내 타워 생산 캐파를 공격적으로 확대하면서 이 보조금 수혜를 늘린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최근 불거진 뭐 AMPC 보조금 쉐어 문제도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베스타스와 한 10% 정도 수준의 쉐어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이게 10%가 아니라 20%라고 잡아도 현재 밸류에이션은 좀 저평가다. 그 뷰는 변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EU 유럽연합 회의에서 밝혀진 만큼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이 기대감이 아니라 확실해진 상황 속에서 이제 신재생 인프라는 국가 주도하에 공격적으로 조성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를 고려해봐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눈높이는 어느 정도로 제시를 해 주실지도 궁금해요. 사실 뭐 리스크 요인한다면 미국의 대선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슈화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탄력의 연속성에 대해서 계속 물음표가 붙고 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어떤 눈높이를 설정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단기적으로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낙폭이 너무 과대했었기 때문에 적어도 75,000원 선 이상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CS 윈드 기준으로 풍력이랑 태양광 쪽을 보는 걸 추천을 하실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CS 윈드가 너무 그동안에 앞으로 실적이나 그런 것 대비 너무 많이 빠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CS 윈드를 중심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낙폭 과대 영역 좀 포커스로 해서 하나만 질문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효 대표님 궁금한 부분은 그러면 저희가 신재생에 대해서 여러 이슈는 앞서서 PB님께 점검을 해주셨는데 지금 궁금한 건 낙폭 과대 영역에서 움직이는 종목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일 것 같거든요. 1차적으로 지금 반응 온 쪽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무게를 실어볼까요? 아니면 조금 더 신재생이 꼭 아니라 좀 넓게 봤을 때 낙폭 과대 영역에 있는 종목의 순환매를 좀 같이 볼 필요도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이제 피빈 말씀대로 이제 어떤 시장을 볼 때는 마찬가지로 어느 한두 개 주제만 보시기보다는 양자 모델을 좀 보신다고 보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뭐 CS 윈드뿐만 아니라 신재생 쪽이 사실은 뭐 공매도 이후에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은 뭐 증시 상승 견인 효과도 당연히 여기에 있었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부분들이 좀 효과를 많이 못했었고 특히나 이제 풍력이라면 CS 윈드가 대장주 역할을 했었는데 왜 이렇게 주춤했냐라고 보면은 뭐 그동안에는 뭐 CS 윈드에서 뭐 바람 날개를 이제 만드는 데 있어서 뭐 시간이 오래 걸린다, 납품이 오래 걸린다, 뭐 이런 논란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과잉 매도가 나왔지 않았나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마찬가지로 오늘 또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뭐 굉장히 많은 정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관련 풍력주라든가 혹은 뭐 태양광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현지에서 지금 이제 생산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슈들 때문에 또 덩달아서 좀 주가가 좀 급등을 하는 연출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 얘기 들으시면은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실제로 뭐 해외에 있는 어떤 국내 기업에 들어가서 나 미스터 문하고 친하다 이 얘기를 했던 게 그게 CS 윈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미국에서 이미 생산성을 충분하게 가동을 하고 있고 지금 더불어서 뭐 이번에 이제 덴마크에 있는 블라트라는 해상 하부 구조판을 만드는 기업을 또 인수를 하게 되면서 여기에 또 추가 수주를 좀 기대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한 것이 아니냐라는 입장보다는 현재까지는 실적에 대한 저평가가 너무 좀 과잉 매도가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면은 뭐 풍력, 태양광 이쪽만 보시지 마시고 뭐 해상 파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는 섹터라고 하면은 수소에너지 섹터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소개드리고 싶은 종목이라면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한번 이때쯤에는 다시 한번 볼 때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지난 11월에 이제 자회사를 또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두산지오 솔루션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출원까지 다 한 상태고요. 여기 이제 해상 풍력이라든가 수소 그리고 연료전지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재생 하면은 이제 태양광 풍력 여기에 좀 제한적인 시간을 두시기보다는 다시 이제 원론적인 부분으로 좀 회복을
투자를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조금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좀 잡아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금리 인상기에 피해를 봤던 쪽 그리고 많이 못 올랐던 낙폭과대로 요만큼 드렸는데 신재생에 포커스를 맞춰주신 거 보니까 대표님 지금 투자자분들께서 아이디어를 삼을 수 있는 것은 전체 낙폭과대주의 순환매가 아니라 신재생 안에서의 순환매라고 정리를 저희는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물론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내 바로 어제죠. 그러니까 미국 하원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 탄핵 권한이 지금 이제 통과가 됐었는데 뭐 사실 민주당 측은 만장일치로 이제 다 거절을 했었고 이제 공화당 측은 만장일치로 다 통과를 해달라 이렇게 지금 다 투표가 됐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 친환경 에너지 쪽을 주장했던 바이든 대통령의 기조가 흔들리느냐 아니면은 다시 이제 과거의 석유 에너지를 중점으로 했던 공화당의 입김이 커지냐에 따라서 당연히 컨센서스는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년 연말까지는 또 이 두 섹터들이 서로 이제 막 치고받는 싸움을 좀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는데 적어도 현재 올해의 기점에서의 실적 구간이라던가 혹은 시장 변화에 대비를 했을 때 주가의 조정은 좀 과하지 않았었나라는 정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했던 부분에 대해서 되돌림을 가지는 부분까지 경계감을 가질 만한 이슈도 있지만 그 정도까지는 바라보자라는 시각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죠. 3위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해볼 거고요. 오늘 이 자리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1차적으로 SK 하이닉스 챙겨보고 소부장단 아이디어 계속 공유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비님 일단 SK 하이닉스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으로 계단식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힌트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 시장에서 2위 자리를 차지한다라는 그 시그니처랄까요? 그 의미가 있잖아요. 반도체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시장 분위기가 조금 더 연출될 걸로 기대해도 되는지, 그리고 등급 전망이 상향됐잖아요. 그러면 SK 하이닉스 최근에 투자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금 압박 여기에 대한 논쟁도 있었는데 이 우려는 사그라들었다라고 1차적으로 볼 수 있을지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반도체도 결국엔 개별 종목단에서 좀 봐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은 소부장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어떤 테마 하나에 몰리기 시작했을 때 그런 소부장단에서 너무 많은 그 수급이 몰리면서 좀 과도하게 밸류에이션이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좀 대주주 양도세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FOMC 이후 이제 시장의 기대감 자체가 좀 금리의 하락으로 방향이 잡혔기 때문에 전통적인 금리 하락 수혜주들로 좀 수급이 좀 이동을 하는 것 같고요. 이에 반해 뭐 SK 하이닉스는 워낙 좋은 뉴스도 나왔고 거기다가 지금 HBM 관련 섹터 쪽에서 사실 하이닉스를 투자하는 게 가장 좀 올바르다라고 생각하는 투자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제 뷰도 좋고 내년에 물론 저는 하이닉스 그러니까 HBM 시장 안에서 하이닉스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모두 다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 항상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이닉스 쪽에서 네. 그래서 소부장 네.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쪽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실까요? 그쪽에서는- 워낙 네. HBM 쪽에서는 소부장단에서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코멘트를 계속 주셨어요. 비슷한 결로 봐도 될까요? 네, 비슷한 결로 보셔도 되고요. 단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후공정적이만 좀 몰려 있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운정 단에서도 좀 바라보시는 시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공중 쪽에서 이제는 시각을 조금 가지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짧게만요. 이전에 HBM 워낙 잘 갔잖아요, 비비님. 네. 그런데 SK 하이닉스가 가는데도 안 가는 쪽 상당히 많습니다. 온디바이스 쪽에서도 이제는 신중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전공적 쪽은 아이디어를 주셨고 그러면 그동안 많이 오른 쪽에 대해서는 지금 자리에서는 최선의 대응책 뭐라고 보실까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 중반 이후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주주 양도세에 관련된 이슈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좀 중요하게 작용될 수도 있고 이게 물론 대주주분들에 대한 그런 양도 물량이 출하되는 것 이외에도 이번 기본적인 투신 자체가 좀 약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이후에 분명히 낙폭 과대가 되는 종목들이 나올 겁니다. 온디바이스 쪽도 그렇고 HBM 쪽도 그렇고 좀 봤을 때 매물이 좀 많이 나오는 곳으로 나오는 쪽에 좀 더 이제 투자 기회를 찾아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의견 공유 받아봤습니다. 그러면 김덕표 대표님께도 양도세 관련된 이슈를 반도체 소부장단에서도 투자 아이디어로 활용해야 되는지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팁을 지금부터 생각을 해도 될까요? 충분히 감안을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지금 금리 인하를 토대로 해서 이제 기술주 그리고 성장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거는 우리가 이제 증시가 최근 상승 증시로 해서 지금 섹터가 반등을 한 건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지난 연초부터 해서 움직임들이 굉장히 탄력이 있었고 여기서 일시적인 조정이 나온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뭐 2023년 7월부터 해서 만약에 주가를 좀 섹터별로 보신다고 하면은 가장 많이 상승한 섹터는 신규 상장 섹터입니다. 그리고 뭐 IPO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실제로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었죠. 자, 바로 밑에 있는 게 뭐냐면 온디바이스 AI입니다. 즉 그 말은 이미 우리가 최근 와서 그러니까 뭐 공매도 금지 하자마자 올랐다라고 보기보다는 이전부터 기대감들은 충분히 계속 꾸준하게 반영이 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이어서 나오는 게 이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HBM3라든가 초전도체, 전선주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실적주들로 이제 지금 전환이 되기 시작하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라는 것들을 우리가 결국 활용을 했을 때 우리가 좀 다소 소외가 되어 있던 섹터가 어딘가라고 살펴보고 나니까 메타버스 시장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 많은 기업들 뭐 KINX라든가 뭐 이런 가비아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거론이 되고 있을 건데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당장 고객들이 쓸 수 있는 제품화된 것,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온디바이스 AI죠.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들 대상으로 관광 명소에서 바로 대화를 했을 때 번역을 해주는 장비를 놓는다든가 뭐 키오스크를 놓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온디바이스에서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시장을 확대해서 보신다면은 결국 이런 어떤 데이터량이나 통신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트래픽의 소요를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결국은 데이터들을 어딘가에 미리 상시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디지털 트윈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사우디에 가서 마찬가지로 주택사업부랑 마찬가지로 MOU를 체결했던 게 1,300억 이상 규모의 그 MOU를 체결했던 부분이 바로 이 디지털 트윈이고요. 결국은 주택 공간이라든가 어떤 상업 공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우발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까지도 다 할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여기에 대한 처음의 시작은 당연히 기기 자체, 즉 우리가 반도체라든가 CXL이라든가 이런 하드웨어가 따라와 줬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장비들이 가다가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기에 대한 제품군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매출을 위한 소재 쪽이 나오겠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넘어가서 생각해 본다면은 이제는 서비스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메타버스 시장 혹은 블록체인 쪽도 다시 한번 반등의 기회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달이 건너서까지 이 투자 아이디어를 지금은 넓힐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한번 엑셀 기기에 대한 이야기, 디지털 트윈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담아주셨네요. 자, 자동차 오랜만에 오르고 있어서요.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금리 인하 수혜주라고 합니다. 자, 오늘 장에서 이 정도면 시원하게 오른다고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아쉬운 부분이 있는지 점검도 필요할 듯 하고요. 흐름 체크해보도록 하죠. 피비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자동차 저희가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실적하면 빠지지 않고요. 미국장에서는 시원하게 올랐는데 이 정도의 흐름으로 만족해야 되는 건지 순환매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오늘 성격을 일단 분석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오전 대비 오후 강해진 거 맞습니다. 조금 더 갈 힘이 응축되어 있는 상황은 맞을까요? 네, 금리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어제부터 계속 오르는 것 같고요. 물론 이게 지금 금리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지금 4분기 예상 실적과 또 내년 1분기까지도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금리 피해주로서 가장 대표적으로 꼽혔던 것이 그도 그렇게 미국 기준으로 9월에 60개월 할부 금융금리가 한 7% 중반대가 넘어섰었는데 이게 2022년도 말 대비 한 2배가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12월 FOMC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완성차 섹터의 기대감이 조성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모두 다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저평가 구간에 돌입했다고 보여지고 이게 내년 4분기 실적 전망과 내년 1분기에 또 주주 환원 정책과 함께 미국 마켓시어 확대 모멘텀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향후 주가 흐름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것이 이 하이브리드 시장이 좀 급격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25년부터 전차종 전기차를 출시를 하겠다는 제네시스가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 출고를 고민할 정도면은 어느 정도 현대차나 기아차 내부에서 전방 수요에 대한 리서치가 끝났다고 보여지고 현재 지금 하이브리드 SUV가 지금 출고가 1년이 넘게 기다리는 상황에서 이 하이브리드를 기반으로 해서 내년에 좀 현대차가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답변 주신 내용에서 힌트를 얻어보면 피비님 단기간에 오늘 뭐 금리 이하 수혜주라고 해서 더 훌쩍 오르기는 힘들다. 모아갈 모멘텀을 기대하면서 거기에 화답을 숫자가는지를 봐야 된다. 좀 시간이 걸린다로 제가 정리를 해야 될까요?
물론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가 더 좋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아쉬운 자동차긴 한데요. 기대감을 좀 가져볼 만한 구간임은 맞다라는 진단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크게는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시총 상위주 가운데 LG화학 관련해서도 이쪽으로 오르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12월은 약한데 1월은 기대감이 좀 크잖아요. 그 가운데서 오늘 사이즈가 큰 종목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사실 이 종목 오늘 LG화학, 그러니까 우리가 2차전지 셀 쪽 볼 때 같이 묶어서 보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뉴스가 나온 걸 보면 바이오 쪽에서의 의미 있는 뉴스로 오른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지 성격 먼저 듣고 싶습니다. 힘을 어디까지 저희가 지금 볼 수 있을까요? 일단 JP모건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앞으로 이제 컨벤션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연말쯤 되면은 이미 이제 수많은 종목들이 올해 안에 실적보다는 내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로 이제 조정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근데 바이오가 12월에 유독 낮은 이유 중 한 가지도 12월에 당장 신약 발표를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시기이고 이미 그 신약에 대한 발표를 할 거면 다음번에 있는 컨벤션이나 이런 곳에서 발표를 어차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좀 주가들이 좀 상승을 했었는데 이 소식은 아마 이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이제 합병을 진행하게 되면서 10월 중순부터 해서 11월 13일까지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이제 만약 합병을 하게 되면은 7% 정도 이제 셀트리온 지분이 생기는데 여기에 주매청을 하냐 마냐, 그러니까 주식 매수 청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사실상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부담이 커질 거다라고 해석이 됐었는데 다행스럽게도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월 13일 이후부터 해서 주가들이 계속 이렇게 좀 상승을 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 이제 셀트리온이 또 마찬가지로 주당 이제 500원씩 배당 결정을 또 하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좀 이제 배당보다는 조금 내가 종목에 대한 교체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전부터 이제 가지고 싶은 분들이 좀 이렇게 매물을 내놓지 않나. 그러다 보니 좀 하락을 한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지금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지금 신약이라든가 임상을 계속 이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이오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약 쪽만 보시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 이럴 때는 의료 AI라든가 혹은 진단 쪽을 좀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금리 인상을 이제 시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내년에 이제 3회 정도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본다라면 의료 AI 쪽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저는 좀 랩지노믹스와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진단 쪽을 AI식 진단을 하는 이런 종목들도 한번 충분히 눈여겨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고 싶은 부분이 많긴 한데 시간이 오늘 빠르게 갔네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김민기 PB,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